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까지 국민의힘 지지도가 앞서다가 10월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서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는데, 이번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왜 이렇게 된 건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15일 한 조사 결과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이 4개사가 공동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인데요. 전국 남녀 1,005명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 19.6%,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여기에서 35%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차이가 2% 차이,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 48% 나왔습니다.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41%. 지난번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는 53대 37로 1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7%포인트 차이.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 9%포인트가 확 줄어든 거죠. 결국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것은 내려가고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올라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만약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런 응답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3%, 민주당 후보 찍겠다 36%. 역시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 조사에서 41% 대 29%, 12%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줄은 거죠. 3%포인트로 줄었으니까 무려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서 9%포인트 격차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든 정당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민주당 쪽 지지율, 후보든 정당이든 지지율이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뒤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던 것이 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9%,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이렇게 13%포인트를 민주당이 앞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2% 앞서는 걸로 역전,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된 것이죠. 이 세대별로 봤을 때도 2030 세대의 변화가 상당히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봤을 때요, 20대의 민주당 지지는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0대도 민주당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0대의 이런 변화가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회사 기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또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의 변화, 또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들을 보는 변화가 생긴 것인가, 그 원인을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수 응답자가 좀 과표집됐다.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 중에 보수 성향 응답자가 과거보다 좀 늘었다라는 거죠. 이번 NBS 조사만 봐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이 344명입니다. 반면 진보 성향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57명. 그러니까 한 87명 정도가 보수 성향 응답자가 더 많이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응답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강하게 결집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 궤도에 지금 올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다면은 현 단계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과 관련한 후보,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현재 이 정당 지지도가 바뀌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국회에서 최근에 그 탄핵소추단, 국회 탄핵소추단이 좀 이걸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내란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빼고 헌법 위반 부분만 좀 하는 식으로 그걸 이 소추안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 이것이 일었고 이것이 이제 야당이 내란죄 자체를 완전히 이제 없었던 걸로 하는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죠. 사실은 이제 그건 어차피 계속 형법으로 계속 가는 거고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는 내란죄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막 복잡하니까 굳이 거기서 그 형법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란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 좀 약간의 전략적인 실수라고 봐야죠. 그러한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또 사기 탄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란죄를 아예 걷어들였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그걸 확 이제 홍보전을 펼치면서 민주당이 이제 내란죄를 사실상 걷어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진 측면 이런 것도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까요? 처음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앞선 조사가 나온 이후에 그게 한 그때 내 기억에 40% 정도 이렇게 나온 대통령 지지율도 막 그렇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 봐라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지네 하면서 좀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좀 상황을 보고 있던 쪽이 적극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 가면서 그것이 좀 이른바 상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를 거두면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일었던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카톡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 퍼나르는 일반인도 어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딱 적시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이제 이것이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홍보전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보통 생각하면 지금 계엄과 탄핵 국면인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보면은 지지율 자체가 뭐 여당의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과 계엄이 12월 3일이고 탄핵 소추가 된 게 12월 14일이니까요.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된 것이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이 야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이거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1위가 나온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우원식 국회의장 3%, 뭐 대략 이런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특히 그 김문수 장관이 13%로 2위에 올랐거든요. 이것도 뭐 최근 몇 개 여론조사에서 공통된 흐름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지금 이른바 여권 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사실 김문수 장관은 뭐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할 때도 그랬지만 강성 원래부터 이제
노동운동을 서울대 나와서 노동운동을 많이 했고 민중당 활동을 하다가 한나라당에 들어가면서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머리 와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성 인물로 꼽히고 주로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층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 활동을 같이 또 많이 해 왔죠. 그리고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도 국적을 어디로 일제강점기 시대 국적을 어디로 봐야 되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탄핵 정부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한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 사과해라 이랬을 때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과 인사를 했는데 김문수 장관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요것이 이제 좀 강경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눈에 좀 뜰 만한 최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등등이 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여권 내에서 1위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갈 거냐?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일정한 현재 이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또한 분명한 한계인 것이죠. 이른바 중도라든지 그 확장성, 폐 확장성 부분을 가져가기에는 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백전백패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분석가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표가 몰렸지만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김문수 장관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 6일 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물어보니까 노동부 장관은 서열로 치면 16위 정도고 정상적인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답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장관도 지금은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게 된다면 여권 내에서는 이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확장성이 있는 단일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